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연휴가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이 연휴가 그래도 참 길구나라고 느꼈는데 막상 내일부터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니 참 이 시간이 굉장히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연휴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또 내일 있을 시장에 대한 이 설렘과 기대감도 같이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일단 내일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시나리오와 생각 등등을 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단 이 시장이 열려봐야 아는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많은 자료를 얻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수많은 시장 참여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의 헝다 리스크가 리머급 파장을 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다면 외국인들 기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숏을 치고 대박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리먼급 사태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과거 리먼 사태와는 분명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즉 오늘 오후 30분인데요. 오후 5시 30분인데 오후 5시까지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팩트 체크를 해 가면서,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결과가 미 증시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든 계획이 또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FOMC 회의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려와 이 불안감은 어찌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연휴 사이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흔들렸을까? 일단은 헝다 관련한 이슈에서 어찌 보면은 돌발 악재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 모든 이 언론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는 단순하게 달러 지급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외에서 헝다 자산운용에서 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던 이 상품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현금 상환이 아니라 현물 상환을 하겠다라는 공지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헝다의 디폴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 또한 그 전에 이제 어떠한 자료들을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몰랐던 이슈가 하나가 시장에 터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놀라서 미국이든 항생이든 그 밖에 이 증시들이 놀라서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할 시간과 사람들이 투매보다는 일정 부분 오늘 열린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은행 휴일이 이제 오늘부터 정상 영업이 들어가면서 헝다가 일부 이자에 대한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100% 이자를 다 지급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국 증시의 반등 속에서 일락의 희망을 좀 얻어보면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헝다 관련된 이 스케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이죠. 내일 지급해야 될 이자가 820만 달러가 이미 시장에 8,200만 달러죠. 8,200만 달러가 일단은 대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900억 상당의 부분, 그리고 오는 9월 29일 날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날 또 일부가 있죠. 이 세 개를 합쳐보면 대략 어림 잡아서 3천억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즉 10월 11일까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일단 이 사태가 중장기로 가는지 아니면 뭐 단기에 차찬 속 태풍으로 끝나는지, 네,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10월 초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상방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일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만약에 시장이 일부 오늘 밤 유럽 증시나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지금 주말 사이에 만들어졌던 이 하락갭을 일부 메워줬을 때, 다시 말해서 시황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해외 증시를 먼저 놓고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시황을 이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크게 놓고 보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이마만큼의 갭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장중에 중국 증시가 갭하락을 1.8%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독일이나 유럽 증시에서는 상승을 해줄 확률이 일부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상승이 1차적으로는 이번에 강력한 갭하락을 만들어내는 이 갭 메우기로 끝날지, 이 갭 메우기가 돼서 끝날지,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넘어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시장에서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강한 종목 안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말 그대로 미국처럼, 그리고 여타 국가처럼 시작이 마이너스 2% 이상 출발을 했을 때, 주요 이 강세 섹터를 보였던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제 생각인데 갭하락이 크면 클수록 시가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2차 전지와 백신, 그리고 수소, 이러한 산업이 중국과 무슨 상관인데 라는 관점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금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게 맞냐면은, 약간의 이제 뒤에 처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줄여서 포트를 압축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군과 조금 밀리는 종목군들이 같이 있다면은 추후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 갭 메우기가 끝난 다음을 생각을 했을 때, 갭 메우기가 끝나고 그래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밀렸을 때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한번 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가서 일단 중국 증시 개파락 이후에 반등해 줬다라는 점은 명백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일단은 시장의 하락의 갭을 크게 키우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 이 대만 지수, 우리나라 증시와 연관관계가 굉장히 크고 같이 움직이는 대만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개파락이 적게, 그러니까 개파락이 크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가의 일부 줄여버리고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이 글로벌 증시 대만과 중국 시장을 비교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MSCI 국내 지수를 일단은 체크를 좀 해보면 오늘 밤에 이제 열리면 또 한 번 더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개파락이 2.5% 이상 나오는 시장으로 원래대로라면 시나리오를 볼 수 있으나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 비쌀 때는 이게 119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막 터졌을 때는 1100 거의 9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환율이요 소폭 내려왔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좀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거의 1190원 찍었었죠. 거의 1190원대 근처까지 이번에 그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좀 움직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말 사이에 환율이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그 EWY 즉 이머징 마켓 MSCI 지수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급락을 보였던 부분이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안정을 됐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목요일 장 시작할 때 국내 증시에는 약간의 안전판이 좀 대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밖에 원자재들도 사실 대폭 급락이 떨어졌었는데요. 중국의 문제가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놀랬다면 그런 부분이 중국 안에 일개 기업으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시장이 판단하는 무게중심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정리를 하자면 내일장 시장 개파락이 굉장히 크면 강한 종목 위주의 시가 베팅 정도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개파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을 약간 관망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국내 지수 잠시 체크를 해보고 가면 금요일날 국내 시장 뭐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뭐 기관의 매도가 있었으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코스피도 아래골을 다르면서 쌍바닥 구간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관점이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이 상방 추세선에 걸리는 구간이라 이 만들어진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다면 여전히 박스권 장세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은 강했던 이 종목군 내에서 여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으로 넘어가서 말을 할게요. 글로벌 증시 헝다 리스크 및 FOMC 회의를 앞두고 비교적 큰 폭 하락 마감하였으나 중국장 개장 이후 사건의 발원지인 중국은 일단 개파락 이후에 상승 마감한 점, 추석 연휴가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구원 투수가 됐다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헝다 리스크 사실상 디폴트 관점으로 보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결국은 디폴트가 되겠다라고 판을 깔아놓고 봤을 때 리먼과 헝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리먼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채권이 전부 다 파생 상품과 연계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표면적으로 670조의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파생 상품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돼서 연쇄적인 이 주폭탄이 돼버린 거죠. 도화선 말 그대로 나머지의 도화선을 일으켜서 다 터져버린 개념이고요. 일단 헝다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 부채가 터진 부분이 은행이 아니다라는 점, 일단 은행이 무너져버린 게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헝다의 채권은 파생 상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헝다의 부채는 중국의 국영은행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 더, 뭐 이거는 사실은 미국과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미국과도 비슷할 수 있는 문제긴 하는데 민생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선분양을 받은
금액들, 또 헝다에 무분별하게 무너져 버리게 됐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대마를 죽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은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언제냐에 따라서 시장은 안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추가 이자 지급일마다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추가 이자 지급 일정 등 시나리오를 가져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에 이 글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살을 계속 보태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보태자면 한 가지가 있겠죠. 이 부실이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에 전이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즉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베이스턴스가 터질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터진 거죠. 그 나중에 터졌을 때 그 부분이 리먼 브라더스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가 그냥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림자 금융, 이 부분은 저도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로 블랙스완이 터진 거기 때문에 도망가야겠죠. 그런 부분이 터지면 도망가고, 잠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여파가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글을 한번 보시고요. 항상 시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우량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강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고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이 뜻하지 않는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무너진다면 가슴 아프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일부 옮기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수가 많다면은 이럴 때 종목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 손실 복구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비쌌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성장이 안 꺾여야 되겠죠. 이 종목군들이 그냥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도 이유 있는 상승, 그리고 앞으로도 이유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종목군들이 뜻하지 않게 하락을 했을 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종목보다도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드렸네요. 자, 다시 들어가죠. 헝다 리스크, 사실상 디폴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고, 이자 지급일마다 이 단기적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하락 이후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종목 교체 일부 수반돼야 되고, 현 구간에서 지수가 신고가를 간다라기보다도 여전히 박스권 혹은 리스크 파장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레벨 다운도 한번 될 수 있을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동테마, 그러니까 동 섹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섹터 안에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뭐였냐 생각을 해보면 유니드가 최고였어요. 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BM이 최고였죠. 등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섹터의 대장주로 옮겨 탈 기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시장 보면서 일단은 카페에 제가 올려놨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주죠. 백신주에서 내년에 상용화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우려가 안 되지만은 이 보호예수 해제 이슈가 있어서 한번 떨어지겠죠. 떨어진다면은 이 만들어졌던 이 4조 원의 거래 대금은 결코 작은 거래 대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지금 시장 경우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들이
뭐 바뀔 수도 있겠으나 뭐 항상 보면은 이 기준봉이 되는 곳의 중심선 혹은 이 종목, 그러니까 8월 10일 날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왔던 이 구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8월 10일 날 돈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 돌파를 시전했던 구간들이 어딜지, 그런 구간까지 떨어진다면 라운드 피겨를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일단은 종목이 27만원에서 26만원 근처부터 아마 매수권으로 좀 보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래 대금이 이 구간에서 시전이 됐습니다. 1분에, 그러니까 10분 동안 2천억이 들어왔고, 이 다음에 들어온 자금이 또 2천억이에요. 그러면 26만원 이 라인이 쉽게 뚫리겠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 더, 이 종목이 모멘텀이 없냐, 그게 아니라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그동안 관심을 안 보이다가 사이언스를 다시 한번 좀 여기에 넣어봤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카카오 게임즈도 오딘이라는 이 게임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1조 4천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런 종목이 장기 이평선 첫 자리에 떨어진다, 장기 이평선의 첫 자리에 온다 라고 봤을 때는 장기 평선 첫 자리에 또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펄어비스에 대한 기준점이 약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우선적으로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종목군들인데 사실 얘는 피라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하고요. 다음은 수소 섹터, 효성 첨단 소재. 지금 수소 관련해서는 여기에 간단하게 놓으면 10월달 이후에 의미 있는 일정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월 무선 충전 사업 시범 예정이 암호센서가 있죠. 무선 충전 현대자동차의 시범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런 기준점까지 내려오는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디스플레이텍 보시다시피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파동을 일으키면서 올라갑니다. 이 핵심은 거래량의 감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암호센스 또한 이 굉장히 강력한 매집의 흔적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흘러내려오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다시 이어가 보면 최근에 제 영상 보면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죠. 보면 전부 다 2차 전지와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친환경 위주로 되어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 일단 눌렸을 때 의미 있는 구간들은 다 라운드 피겨가 될 거예요. 롯데, 정밀, 화학. 롯데 정밀 화학도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럼 이 돌파자리들이 의미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85,000원 선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구간이 되겠죠. 주봉상 밀리는 자리들 85,000원과 84,000원 사이가 아마 의미 있는 눌림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간이 안 깨진다면, 안 깨진다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시장 중심주기 때문에 체크를 해둬야 되고, SK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충전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안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간 강한 종목 안에서 좀 지켜보는데, 길게 차트를 올려봤을 때 1차적으로 갭 있는 자리, 그 아래는 14만원대 구간에서 일단 체크를 해놓고 지금 시장의 대장주급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소를 몇 개 더 포함을 해보면 울파워, 플라즈마,
금요일날 강했던 종목이죠. 금요일날, 목요일날 사실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 이 종목 안에서 수익으로 마감을 시켰는데, 이런 강력한, 그리고 이 박스권이 1년입니다. 장기 박스권이에요. 장기 박스권을 1년 동안의 장기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폴더블 플러스 수소가 붙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이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여전히 하락 눌림목 가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과 대주전자의 차이점은 에코프로 BM은 이미 실적이 증명이 됐다.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글로벌 3대 업체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 3대 업체가 할 수 있는 캐파의 이 규모가 60배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70만원까지 7만원까지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21선을 하회한 구간에서 깊게 밀렸을 때는 굉장한 기회를 주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에서는 유니드가 내려왔을 때 이런 돌파 구간들, 거래량을 많이 실려놓고 돌파했던 구간들이 의미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놓고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공주 보죠. 항공주. 이번에 사실 미국 증시에서 해외 하나만 볼까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왜 안 나와? 일단 보잉을 해보죠. 보잉을 볼게요. 보잉을. 사실 이번에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빠질 때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항공주들 지수 갑자기 해외 차트를 이거를 글로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종목분들이 다 안 나오는 것 같고,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대한항공 보죠. 대한항공 최근에 수급적으로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수급으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수급 양호하게 들어왔죠.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이 코스피 대형주 업종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죽을 쓰고 있는 시장에서 이 대형주가 올라온다. 몇 안 되는 종목군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이 다시금 이런 갭 하단 구간으로 시가 개파락이 떨어지면 32,000원 구간 정도가 저는 31,500원부터 31,300원 구간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항공주가 가장 세요. 항공주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이 여행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실 여행 섹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행 섹터, 그리고 롯데 쇼핑이라든지 바닥에서 기고 있으나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이번에 시장이 밀려도 제한적인 흐름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사실 주말 사이에도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네, 폐배터리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이 그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배터리 원자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에 대한 우려, 부각, 그리고 미국의 진행, 유럽 관련된 등등 이슈가 있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급락할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강했던 종목으로 압축해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최선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할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이날 9월 8일날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9월 8일날 저도 이 이슈를 정확하게 포착을 못했는데, 아머드 사우루스
아머드사우루스 IP 사업 본격화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형 미디어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각 특수 효과 VFX 애니메이션 아머드사우루스를 통해 지적 재산권 사업을 본격화한다. 방송과 광고를 시장으로 출판, 의류, 식음료, 펜시, 잡화 등 원소스 멀티 유저 사업을 한다는 구간이다. 이미 10곳 이상의 업체들과 계약을 확정했다. 8일 대연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겨울방학 시즌에 방영 예정인 아머드사우루스를 통해 IP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10곳 이상이 계약이 픽스됐고 현재 운영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20곳이다. 앞서 지난달에 블랙야크 키즈가 대연미디어 콜라보 운영한다 밝혔고 블랙야크 키즈는 1년간 계약을 맺었다. 굉장히 이거는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굉장히 바닥에서 보면 이때를 볼게요. 아머드사우루스가 나오고 티저 영상이 3개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14,000원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빼버려야죠. 뭐 이때는 뭐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니었다 치는데 2021년도 초에 이때 이제 두각을 매집이 됐었고 매집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다 라고 보는 거죠. 많이 올랐어요. 종목이 15,000원에서 그러니까 15,000원 잡고 6만원까지 쳤을 때 300% 이상 거의 400% 가까이 올랐다라고 치는데 일단 이 위에서 윗구간에서 놀고 있다. 근데 IP 사업이라는 게 이 산업의 확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봅니다. 대연미디어라는 회사는 원래 이 피규어 있죠. 드래곤볼이라든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피규어를 국내에 유통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리고 닌텐도 관련해서 대리점 닌텐도 관련된 IP를 상용해서 돈을 벌었던 회사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자체 IP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VFX 네, 이게 의미가 있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에 11월 달에 SBS의 방영, 11월 달에 디즈니의 이 피규어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상륙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런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브시스터즈를 예로 들어 보면 이런 구간에서 결국은 대량 거래가 시전이 되면서 다시 그 대량 거래량을 강하게 넘어가는 시점부터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이게 이제 게임의 순위가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대형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거래를 만들고 죽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박스권을 걷어내버리면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려버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준점은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주봉상에 시장이 빠졌을 때 36,000원대 구간에서 기준점을 좀 잡아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연휴 또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오늘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이라네. 내일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나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장 안에 있어야 나중에 있을 대박의 기회도 찾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